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기술과 탈중앙화 자율조직. 네, 이번 주차에는 류한석 노두원 대표님을 모시고서 저희가 다오를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랑 그다음에 프로토콜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이제 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기호 교수님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다오를 통해서 실현하는 블록체인 민주주의와 프로토콜 경제라는 제목의 주제인데요. 어, 일단은 이게 아무래도 블록체인은 굉장히 큰 주제고 사람마다 이제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그 여의도 쪽에서 어느 월스트리트 쪽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재무적인 혹은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디파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오 그러니까 어떤 조직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앵글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오스라는 체인에서 처음으로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어, 그런 제 배경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는 일단 제가 어떤 블록체인 업계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 조금 이제 컨텍스트를 드린다는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주제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오라고 하는 게 결국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발런티어들이 일단 참여를 해가지고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인데요. 그런 다오라는 개념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2009년부터 이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드라는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의 테드x 서울이라는 걸 만들어서 발런티어들로 구성된 어떤 어떤 중앙화된 명령 체계가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뭔가를 조직하는 경험을 그때 처음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다오처럼 이제 토큰 이코노믹스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돌이켜 보면 이게 어, 희한하게도 아무도 다오라는 단어는 몰랐지만 그 비슷하게 일을 해본 되게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이제 디캠프라고 해서 한국에 이제 은행권에서 만든 그 엑셀러레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2013년에 한국의 최초의 그 비트코인 거래소죠. 어, 코빗이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시드 펀딩을 여기 디캠프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에 비트코인을 이제 샀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네? 되게 신기하네? 라고 하고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쓰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트러스트레스라고 하는데 트러스트레스라는 게 아직 정확히 뭔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어, 일단은 신기술, 그 새로 부각되는 신기술이고 하니까 한번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조금 비트코인을 좀 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잊고 있었다가요, 한동안. 2017년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었죠. 1차, 1차 그 가격 사이클이 1차 반감기, 2차 반감기 지나고 이제 3차 반감기 초입에 이제 들어가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한 100만 원, 2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이걸 다 팔았었죠. 그때 제가 일단 그 디캠프에서 일단 잠깐 일을 그만두고 좀 쉬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버닝맨이라는 데 가면은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이 있대요. 특히 IT 실리콘밸리 쪽에서 그쪽으로 많이 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네바다 사막에서 열리는 어떤 일주일 동안 열리는 그 페스티벌 같은 데 갔더니 실리콘밸리에서 온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다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생각을 했죠. 사실 버닝맨에 갔던 거는 이제 그때 100만 원, 200만 원 됐을 때 팔았던 돈으로 그 갔었던 건데 가니까 이제 갔다 오니까 이게 50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일은 그만뒀고 이 다음번에 내가 할 일은 아무래도 블록체인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 투신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어, 그렇다면은 이제 블록체인으로 일 내가 제가 업으로 삼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빨리 이제 이거를 익힐 수 있는 길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ICO를 하는 건가 아니면은 어떤 블록체인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제일 빠른 길은 제일 그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직접 다니면서 업계에서 제일 앞서 나간다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뭘 하는지 그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퇴직금 받았던 거 그런 거 비트코인 팔았던 거 그런 걸 다 팔아서 어 세계에서 벌어지는
컨퍼런스를 많이 다녔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와서 이제 당시에 이제 퓨처 플레이라고 하는 엑셀러레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파운데이션 X라고 하는 그 크립토 전용 엑셀러레이터도 만들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엔터프러너 인 레지던스, 그러니까 같이 일하면서 창업하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조인을 해가지고 블록체인 관련 일을 하다가 노드원이라고 해가지고 어, 블록 생성하는 어, 인프라 운영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 제가 봤던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ICO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백서만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킥스타터나 이게 크라우드 펀딩 하는 쪽 일 프로젝트를 했었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약속을 했다가 그걸 실제로 델리버할 때가 돼가지고 이게 제품을 제대로 델리버하지 못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ICO는 이거 한 1, 2만 지면 되게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당장 엄청나게 큰 리턴은 줄 수 없더라도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는 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제가 봤더니 당시에 그 이오스라는 체인이 그때 막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블락 프로듀서라는 걸 하면은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2017년 말 2018년부터 이제 노드원이라는 이름의 블록 생성 플레이어로서 이제 생태계에 참여를 하면서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대해서 되게 직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모든 체인들을 다 이제 토큰을 중심으로 한 탈중앙화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오스라고 하는 탈중앙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 제가 겪었던 것들을 위주로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지난 4년 동안 어,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고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기성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관점에서 많이 보게 됐고 하면서 되게 재밌게도 블록체인의 관점에서 기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빠르게 많이 배우게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하는 산업계가 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전 세계 어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어떤 큰 조류하고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되게 재밌게 본 것 같게 돼요.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 구체적으로 드리겠다는 말씀은 크게 어,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코로나가 이제 국면이 오고 나서 어떻게 세계의 어떤 정치 경제적 시츄에이션들이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블록체인이 그 안에서 어떻게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는데 기여를 하게 될지 그리고 그게 뭐 주로 여기서 얘기할 게 아무래도 주제가 다오니까 그게 주로 다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특히 또 이게 그 민주주의적인 거하고 요소하고 또 플루토크라시 혹은 금권 정치라 그러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의 수 혹은 내가 가진 표의 수만큼 어떤 발언권을 가지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작용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가능성 블록체인 업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가진 어떤 특징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블록체인하고 또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기호 교수님께서도 듣다가 뭐 대변에서 어떤 끼어드시거나 아니면 질문하실 게 있거나 하면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발표가 제 생각에 뭐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지만 한 2, 30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얘기를 그냥 자연스럽고 편하게 나눠봤으면 좋겠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지금 와이오밍 주가 세계 최초로 이제 블록체인을 다오를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가져놓은 주인데요. 그 와이오밍에 있는 와이오밍에서 열리는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다가 이 같은 그 블록체인에서 다오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의 지금 산속에 있는 집에 와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텍사스가 아니죠. 콜로라도 볼더입니다. 그래서 와이오밍에서 약 2시간 정도 운전해서 내려와서 있고요. 저는 지금 숲속에서 이러고 있고 이 친구들은 또 카메라를 돌려볼게요. 있는 오두막에서 지금 다오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요, 2016년서부터 지금이 이제 2021년인데, 이 기간 동안 시리즈 D하고 시리즈 E, 보통 그 스타트업 벤처 기업 투자에 있어서 시리즈 D로 가면서 E로 가면서 이제 액수가 어떻게 그 지난 5년 동안 늘어왔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보시면은 2020년 1분기에 코로나가 터졌었죠. 그때 굉장히 갑작스러운 디클라인이 있었다가,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거 경제가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라고 했는데, 어 연방 연준이랑 은행에서 엄청난 이제 유동성을 이제 시장에 풀면서 오히려 굉장히 많은 돈이 이제 벤처업계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업들이 시리즈 A, B를 통해서 이제 기업 비즈니스 모델들이 검증이 된 회사들은 시리즈 D, E로 가면서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유동성을 공고를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거의 엄청나게 그 자본력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경쟁자들을 고사시키고 내가 시장을 다 독점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쩐의 전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치열한 돈의 전쟁을 해오는 추세로 이제 좀 많이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이제 IT 기업들의 성장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요. 이게 다 유니콘 만들기, 혹은 심지어는 데카콘이라 그러죠. 기업 밸류에이션이 10조 이상 넘어가는 기업, 혹은 요새는 이제 100조 넘어가는, 굉장히 단시간에 100조 이상 기업 밸류를 달성하는 기업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결국 라운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정말 자본에 의해서 게임들이 다 결정이 되는 것들이 지금은 거의 진짜 주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2010년 전후에서 이제 아이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어, 그 굉장히 큰 조립 속에서 뭐 굉장히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나왔죠. 페이스북도 나오고 우버도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했는데, 이 모든 그 IT 드리븐 혁신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다 플랫폼이 가지는 힘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버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공유경제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왔고,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가면 갈수록 실제로 드라이버들은 어떤 이, 일일 제도도 아니고 거의 시간 노동자, 긱 이코노미 워커로 전락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낳고, 페이스북에서도 이제 내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좋은 툴을 이용해서 처음에는 내가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도 깊게 하고 뭐 그런 취지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내가 유익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페이스북이 내가 페이스북에 입력하는 데이터를 토대로 광고 매출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제품이 된 거죠. 그러면서 내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페이스북이 광고 매출을 올리는데, 그럼 나는 뭐지? 이제 실제로 내가 상품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재작년에 또 더 그레이트 핵이라고 하죠.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되게 재밌게 뭐 다뤄진 바도 있고, 최근에 그런 뭐라고 하죠? 데이터가 곧 기름이다, 새로운 기름이다 하는 말들이 이제 다 정말 데이터가 가진 중요성, 그리고 데이터를 중앙화된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하게 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아주 극명하게 목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TV 거의 안 보잖아요. 점점점. 그리고 다 모든 컨텐츠를 거의 유튜브로 소비를 하는데, 유튜브에서도 물론 수익을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나눠주긴 하지만 그 액수가 유튜브 중앙화된 플랫폼이 이제 뭐 3, 40% 거의 가져가고, 그 센서십의 이슈도 점점 심해지고 있죠. 뭐 트위터에서는 이 트럼프가 아무리 뭐, 뭐 정치적으로 뭐 올바르지 않은 발언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막아버리잖아요, 계정을. 그러니까 그 트럼프 계정이 그렇게 쉽게 막혀버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더군다나 또 얼마나 쉽게 이제 통제를 당하느냐. 그러면서 점점 플랫폼들이 갖게 되는 어떤 정말 큰 힘, 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점점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카카오도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그 한국에서도 뭐, 그 메신저 앱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의 생활 밀착형 시장에서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규제 법에 의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큰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같은 흐름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은 이 거대 플랫폼의 힘과 그 플랫폼은 이제 공공재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그 위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맺는 관계라는 게 대체 어떤 건가? 너무 이제 극명하게 이게 갈라지고 어느 힘과 돈과 자본의 그 치우침이 너무 이거 심한 거가 아닌 건가? 이런 문제의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늘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얘기 듣지만 이제 K셰프 K자 회복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보시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IT 드리븐 그 기업 가치가 기업 시총이 매우 큰 기술 기업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면은 정말 뭐 일반 그 플랫폼에 있는 플레이어들 작은 SMB 그 사업 운영자들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은 점점 힘이 들게 되는 그런 회복 추세를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블록체인은 말을 아주 그 전면에 드러나고 막 크게 뭐 사용을 하지 않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도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프로토콜 경제가 해답이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이걸 한국에서 도입을 하려고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했었지만 고배를 마치기도 했었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 주식을 나눠주는 것은 우리 차로주 제도까지는 허가가 되는데 그 이상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시적으로 배달원, 운전자 등 플랫폼 근로자들에게도 주식을 나눠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선 법을 고쳐야 된다. 이게 굉장히 맞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블록체인 업계 안에 계신 분들은 또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버나 페이스북들도 어떤 사회적인 비판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실제로 블록체인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실제로 드라이버들한테 그리고 하우스 오너들, 호스트들한테 이걸 나눠줄 시도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걸 블록체인으로 해서 아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하는 거랑 기존에 있는 오래된 툴을 뜯어 고쳐가지고 하는 거랑은 아무래도 속도나 이런 것들에서 되게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 한편으로 박영선 장관이 이런 음식을 가지고 나왔다 한다면은 또 동시에 경기도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죠. 그 이제 경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판 배민을 만들겠다. 그래서 한때 엄청나게 욕을 먹기도 했었거든요. 배민은 플랫폼인데 그걸 왜 지자체가 만드냐 이런 욕을 먹기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배민이 플랫폼이 이제 어떤 거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그 레스토랑 오너들이 어떤 생긴 어떤 힘의 불균형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그런 거 플랫폼은 다 공공재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이런 거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욕을 먹고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돌려보니 좋은 반응들을 얻게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점점점 이런 논의들이 탈중앙화된 어떤 정말 플랫폼 위에서 플랫폼 운영자들과 그 플랫폼에서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다 같이 어떤 진짜로 그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움직임들이 점점 눈 앞에 보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쪽으로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오가 기존 블록체인 씬 안에서만 뭐 NFT 다오를 만들고 디파이 다오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뭐 파밍도 하고 그 안에서 뭐 의사결정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점점점 일반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일상 조직 구조로까지 다가오게 되는 움직임이 앞으로 많이 보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곳이 콜로라도 볼더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콜로라도 볼더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협동조합이 굉장히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 혹은 할아버지 세대만 가더라도 콜로라도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몇 개씩의 협동조합 멤버십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와이오밍 같은 경우는 이제 다오를 합법화했을 때 어떤 탈중앙화 코드에 의해서 그 규칙이 시행이 되는 조직을 이제 LLC 유한 책임 회사의 형태로 이거를 법제화를 했는데 콜로라도에서는 동시에 이거를 협동조합으로 취급하는 지금 법 제한 움직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오라는 게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DAC라고 하죠. Decentralized Autonomous Corporation Company Community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참여 구성원이 조직의 오너십을 가지고 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이거는 직접 소유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지금은 일반 회사들은 말하자면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보통 스탁 옵션을 뭐 받지 않는 이상 소유권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내 시간을 정액으로 파는 건데 다오 쪽으로 오면은 내가 이 노동을 하고 받는 대가가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 또는 그 공동체, 그 다오라고 하는 어떤 오거니제이션 혹은 DAC라고 하는 컴퍼니, 커뮤니티 어떤 코퍼레이션의 지분을 가지는 거죠. 오너십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 자주권이 생기고 또 자율자 내 거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될 어떤 그런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는지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누군가에 의해서 데이터가 독점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실시간으로 타임 스탬프가 이제 체인 위에 다 찍혀가지고 코드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게 이제 다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자동화된 형태로 미리 사전에 약속된 것들이 코드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천이 된다. 그러면 그 공공성, 공공 데이터가 그 누구에 대해서 오염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 이제 인간이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게 나라가 됐든 아니면은 회사가 됐든 아니면 동네 조기 축구가 됐든 그게 다 규모와 형태가 다를 뿐이지 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조직의 형태잖아요. 그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회사라고 하는 형태가 굉장히 주된 어떤 어 뭐라고 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어 실체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게 바뀌게 되는 다오를 통해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제가 세모를 그려놨는데 회사에는 회사의 주인이죠. 주주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주주들이 어떤 우리는 이런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정액 시간당 얼마의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해서 가치를 만들어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고객에게 팔도록 하게 되겠다. 그럼 이게 회사가 하는 일이죠. 영리를 추구하는. 그래서 보시면은 주주는 사죠. 그리고 직원은 노죠. 고객은 또 고객이고 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근원적인 이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주주는 돈을 조금 주고 최대한 많은 일을 시키고 싶고 직원은 최대한 돈을 많이 받고 싶고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직원들은 최대한 돈은 많이 받고 일은 조금 하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오너십이 없는데 거기 뭐 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내가 돈을 뭐 업사이드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을 정률로 파는 거다 보니까 내 시간을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다. 그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객들은 또 반대로 돈은 최대한 조금 주고 가치는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싶고 그 근원적인 이해 충돌이 있는 거죠. 그래 다오로 오게 되면은 내가 직원인데 사실은 내가 일하고 받는 게 돈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커지고 그 잘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업사이드를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공동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가진 그 토큰의 가치 높아지잖아요. 갑자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고객들은 내가 이 재화를 살 때 그 보통은 이제 뭐 그 커뮤니티 공동체 다오의 토큰을 통해서 그 재화를 구매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온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게 고객이면서도 그 공동체 주인이 되고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그림이 되고 직원들도 내가 그 회사에 그냥 일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 주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해관계가 우리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겪어왔던 것과는 굉장히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방식의 그 관계 맺는 방식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그야말로 자유롭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의 형태를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보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면 이제 결국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라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코인 공동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이더리움도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토큰을 가지고 있는 홀더들의 토큰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이오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토큰 공동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토큰 공동체 혹은 이오스 국가, 이오스 나라, 비트코인 나라
이더리움 나라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거버넌스가 조금씩 다 다르겠죠. 그 실제로 어, BTC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를 쓰는 지분 증명을 쓰는 이더리움 현재 그리고 작업 증명이라는 알고리즘을 쓰는 비트코인 그리고 디퍼스라고 라는 알고리즘을 쓰는 이오스 다 이건 다 플루토크러시예요. 플루토크러시라는 건 뭐냐면은 1인 1표자가 아니라 어,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 수가 얼마냐 혹은 내가 그 커뮤니티에서 얼마만큼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발언권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권 정치인 거죠. 제가 금권 정치라고 하는 어떤 번역을 아주 좋아하진 않는데 결국 플루토크라시라는 결국 내 지분에 의해서 내 한 명의 그게 아니라라고 해서 지분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를테면은 POW는 결국 내가 채굴기 ASIC이라는 채굴기를 얼마나 많은 기계를 얼마나 많은 전기를 소모해서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그 체인에 대한 발언권 합의 알고리즘에서 내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느냐가 달라지는 거고 POS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지분 가지고 있는 유스 토큰 숫자를 내가 얼마만큼 스테이킹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거고 디퍼스 같은 경우는 투표에 의해서 그 블록 합의 알고리즘이 결정이 되는데 블록 합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블록 합의가 누가 블록 합의를 할 거냐를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우스 같은 경우는 1인 1토큰 30표거든요. 내가 토큰을 예를 들어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100개만큼의 투표력이 제가 30개 BP의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그 똑같이 이제 100개라는 숫자에 의해서 그 투표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데모크라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공동체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면은 결국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방식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그 다오에서 그렇게 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결국 스테이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모든 힘을 가지게 되고 NFT 다오든 뭐 디파이 다오든 결국에는 다 보시면은 누가 언제 뭐 얼마나 일찍 들어가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ICO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리세일 뭐 클로즈드 세일 뭐 프리 세일즈 라운딩 뭐 이런 데서 일찍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은 싸게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블록체인에서는 아시다시피 어 내가 뭐 계좌를 만들 때 은행처럼 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내 핸드폰 번호를 알려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1인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든 그냥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페어를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익명으로 누구든지 그냥 아무런 어떤 신원 검증 없이 그냥 몇 개든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 인증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든 막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내가 실제로는 나 한 사람인데 아이고, 표를 계정을 뭐 100개씩 만들어가지고 100표를 행사한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여태까지 민주주의 도입이 쉽지 않았던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이오스에서 어, 최근에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오스 그 다오로서 그 이오스라는 코인 공동체가 어떤 건지 조금 이제 배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오스는 지금은 총 발행량은 10억 개고 이 10억 개가 개당 5천 원, 6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 뭐 시가총액이 5천 원, 6천 원 곱하기 10억 개를 하면 이제 5조 원, 6조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오스는 이제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 체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각종 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광고 매출의 5%만 가져가면 탈중화된 유튜브를 만든다던가 센서십을 하지 않는 거버넌스 그 참여자들의 거버넌스에 의해서 어떤 영상을 올리고 내릴지 결정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뭐 디파이 플랫폼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뭐 우버인데 이런 것들이 우버가 플랫폼을 그 우버 어떤 중앙화된 기업이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참여자들이 소유하는 방식을 한다. 이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죠. 근데 그 이유스가 내세웠던 어떤 차별성 그 컨셉의 큰 차별성 중에 하나는 거번드 블록체인이었어요. 애초에 나왔던 것들이 가지고 나왔던 어떤 차별점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에서는 중요한 그 어떤 원칙 중에 하나가 운영의 원칙 중에 하나가 코드 is law 코드가 곧 법이다. 한 번 코드로 만들어지면은 그거는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오스는 댄 레리버라는 어, 창업자가 이 이웃을 만들면서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은 코드에는 늘 버그란 게 있고 버그가 있으면 결국 사람이 그걸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버그가 없는 코드라는 건 없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 코드를 가지고 달성하고자 하는 게 뭐였는가 하는 그 의도적인 부분이지 그 코드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의도라는 건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결국에는 참여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이 이오스라는 걸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플루토크라시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한계점이 노출이 되기도 했었죠. 이 플루토크라시가 구체적으로 이오스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오스는 21개의 BP들이 1토큰 30표 원칙에 의해서 BP들이 선정이 되는데 이 BP들이 시스템 안에서 인플레이션 형태로 공급이 되는 공공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집행이 될지 결정을 하는 권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EOS ICO에서 일찍 많이 참여했던 값이 쌀 때 이 고래들이 이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그 고래들이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혹은 뭐 제가 심플하게 얘기하려고 보니까 고래 좀 더 이제 좀 뭐 이렇게 단순하게 다 한 가지 측면으로 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고래들이 뭐 많이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뭐 민주주의가 아니다 보니까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정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오스 같은 경우는 1년에 10억 개 중에 1년에 5%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발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1년에 5천만 개 정도인데 처음에는 이제 그중에 원래 계획은 그중에 1%, 1천만 개는 1년 동안 21개 BP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스탠드바이 BP들이 1%를 가지고 체인을 운영을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4%를 가지고 그 EOS 위에서 개발될 덱들, 그 다음에 DeFi 플랫폼들, 그리고 다우들을 그 펀딩하는 데 쓰는 그런 용도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었죠. 근데 이게 민주적인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충돌들이 있었는데 댄이 최근에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형태의 새로운 1인 1표제 민주주의 기반 다오 거버넌스 방법론을 나오게 됐어요. 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블록체인 위에서 민주주의를 하는데 가장 그 중요한 요소는 결국 신원 인증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 한 계정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두 명의 내가 그 신원이 이제 딱 인증이 된 계정만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결국 신뢰 이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아까 5% 인플레이션 중에 4%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커뮤니티를 이롭게 할 것인가를 민주주의적으로 결정을 하려면은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가운데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이제 그 의사결정에 참여를 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신원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줌콜에서 일단 무조건 초대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댄이 일단 이걸 이오스하고 다 만들었잖아요. 일단 이든이란 걸 만들어서 지난 2, 3년 동안 이오스 체인 위에서 되게 많은 어떤 가치를 더하는 활동을 했던 걸로 인정이 되는 사람들을 일단 최초로 초대를 했어요. 한 열 몇 명? 16명 정도를 초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인정하는 사람,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을 그리고 초대받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를 하자. 그리고 초대를 할 때는 그냥 한 명이 초대하고 싶다고 해서 초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두 명의 검증을 통해서 그 객관적으로 이제 다 커뮤니티의 신뢰를 얻는 사람만 이 커뮤니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 의사결정 그 자본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커뮤니티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 초대를 받을 때 이 기본 그라운드 룰이 있는 거예요. 이 커뮤니티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표자를 선출을 한다. 이 커뮤니티의 그 사람의 크기는 얼마만큼 돼야 된다.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어떤 기초 그라운드 룰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줌콜로 한날 1시에 여기 조인하고 싶으세요? 초대받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가 이날 한날 1시에 줌콜을 합시다. 그리고 이거를 당신이 선서를 하세요. 우리 그 초대식을 가집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있는데 이게 줌코를 하는 거거든요. 초대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이웃 커뮤니티 계신 분들 4명인데 이 4명 중에 한 명이 초대받고 싶은 사람 한 명을 초대를 하고 나머지 2명이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에서 양가 어르신들이 이제 그 결혼을 증거를 하고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세레머니를. 그래서 당신 이든에 들어오십니까? 이든 그라운드 룰을 읽어보셨습니까? 그거에 동의하십니까?
그거를 잘 지키시겠습니까? 라고 그 초대하는 사람이 물어보면은 초대받는 사람들은 그 실제로 그걸 다 읽어보고 그걸 동의하니까 들어오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의한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줌콜에서 녹화되는 가운데 또 그리고 다른 두 명의 멤버들이 그것을 실제로 보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다 네 사람이 새로 초대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어떤 지지까지 받는 거죠. 그걸 다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이걸 IPFS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IPFS 한 번은 저장이 되면 이게 막장 불입이 되는 거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영구 박제가 되는 건데 블록체인 위에서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멤버가 되었습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 가입하는 사람들은 그냥 마구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이제 스킨 인 더 게임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실제로 이거에 뭔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거를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12호스 정도 한화로 한 4, 5만 원 정도 도네이션을 하고 일단 들어오게 됐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초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 현재 한 2, 300명 정도가 지금 이든 커뮤니티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한 1000명 정도가 모이면은 여기서 전체 인플레이션 중 4% 남아있는 공공기금 가운데서 0.25% 정도를 쓸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가치가 거의 수백억 단위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결국에는 이게 처음에는 한 명으로 시작해서 그게 16명이 됐고 16명이 계속 각자 초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기하가 급수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어떻게 그 대표자 결국에는 이 커뮤니티가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자를 뽑는 과정이 이든이거든요. 이거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 1000명이라고 해볼게요. 1000명이 있으면은 이 1000명을 한 날 한시에 줌콜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000명을 가지고 어, 10명씩 그룹핑을 해가지고 랜덤으로 100개 그룹에 나눠 담아요. 그리고 한 날 한시에 토론을 해가지고 이 기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제일 좋은 안을 내는 사람을 그 10명 방에서 한 명을 선출해라. 2분의 3, 3분의 2 합의 이상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서로 토론을 해가지고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방 배치가 완전히 랜덤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누가 미리 사전에 모의를 해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표를 몰아준다던가 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00명 중에 100명이 뽑히잖아요. 그럼 이 100명을 또 한 번 랜덤으로 10명씩 10개 그룹에 나눠 담아서 또 한 번 1시간 동안 토론을 해서 3분의 2 이상 합의로 한 명을 선출하라고 해요. 똑같은 과정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프랙탈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 똑같은 과정을 계속 최종 한 명이 나올 때까지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두 번째 레벨 2에서 10명이 남았잖아요. 그 레벨 2에서는 또 한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최종 한 명을 남게 하는 거죠. 최근에는 맨 마지막 10명에서 한 명을 뽑을 때는 토론 배틀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뽑자 그 10명 가운데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한 명이 뽑히면은 이 한 명은 그 예를 들어서 그 1000명 중에 이제 1000명짜리 커뮤니티는 0.25% 예산이 할당된다고 했잖아요. 수백억 정도. 예를 들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00억이라고 해볼게요. 그 100억 중에 그중 절반을 맨 꼭대기에 있는 한 사람이 그 돈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최종 10명 그룹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비준을 통해서 몇 명 이상의 비중을 통해서 그 예산을 50%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고 그 밑에 그룹에 10명이 있잖아요. 이 10명은 이제 예산이 50%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50%를 집행했으니까 그 50% 남아있는 50% 가운데 절반. 그러니까 전체 100억 중에 25억을 10명이 나눠서 각각 2.5억씩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100명이 남았죠? 이 100명은 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게 25억이잖아요. 25억을 100분의 1씩 하면은 2,500만 원씩. 맞나요? 계산이? 2,500만 원씩 분명히 각기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각기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집행을 하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 방에 들어오면서 자기가 공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런 거 할 테니까 나를 뽑아라 라고 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뽑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자기 의견을 개선했을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이런 이렇게 되면서 되게
자본 집행을 갖다가 어떤 중앙화된 조직의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사람이 되게 랜덤리스의 요소가 섞여가지고 이거를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발상 자체가 지금 우리가 기성 정치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기성 정치에서 우리가 사회 대표자를 뽑을 때는 보통 이 사람이 누군지 공부를 해야 돼요. 후보가 뽑히면 후보가 누군지 알려면 내가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의 공약이 뭔지, 이 사람의 출신 배경이 뭔지,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는지 이거 다 알아야 되니까 다 알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를 미리 공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방에 랜덤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가,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떤지, 이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어떤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건 보고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성 정치에서는 보시면은 내가 말을 섞어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후보들하고. 그렇다 보니까 전적으로 미디어에 의해서 한번 필터링된 그 프레임이 씌워진 정보만을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의사결정은 반드시 그 제3자에서 한번 제3자의 시선을 거친 그 편견이 한번 입혀진 정보만을 가지고 불완전한 정보만을 가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봄으로 말을 섞어보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인지 이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재밌는 거는 우리가 개성 정치에서 투표를 하면은 내가 후보한테 내가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 같은 걸 가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올라가든 내가 올라가지 않든 올라간 사람들은 나랑 직접적으로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말을 섞어본 사람이. 그럼 내가 어떤 나의 목소리를 전할 창구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사회가 그 각기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더 서로 이게 이 사람이 내가 그 뽑아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상호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구축이 될 거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새로운 거버넌스가 여태까지 그 블록체인에서 민주적인 것들이 적용이 되기 힘들었는데 아주 근본적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되게 재미있는 많은 에덴을 통한 실험들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프로토콜 경제 블록체인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플랫폼에 예를 들어서 되게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겠지만 플랫폼에서 나오는 이익은 그 플랫폼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그 열심히 일해서 그 플랫폼에서 토큰을 번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더 너무 많은 발언권을 가지면 뭐 쏠림 현상이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익의 배당은 이를테면 유튜브에서 영상을 많이 찍고 인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익은 그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되 플랫폼 전체의 센서십, 소수 의견들이 뭐 검열당하거나 그렇지 않으려면 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방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LN이라든가 그 신원 인증을 통한 어떤 민주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혁신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실제로 에덴 커뮤니티에서도 10월 9일에 일단 200명 정도, 300명 정도 해서 일단 20만 이웃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0만 이웃이면 현재 가치로 얼마지? 어, 1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1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조그맣게 한번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덴 같은 경우는 멤버가 10%가 늘어날 때마다 선거를 다시 한다. 혹은 10,000명이 들어가면은 10,000명 이상 커지지 않는다. 왜냐면은 조직이란 거는 구성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운영 비용과 소통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그 올게닉한 진짜 인간들이 있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진짜 유의미한 관계를 잘 맞기 위해서는 조직이 너무 커지지 않길 바라는 그런 의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그라운드 룰 처음에 그 신규 가입하는 사람이 합의를 해야 되는 그 그라운드 룰에 10,000명 이상 커지지 않는다라는 조문도 실제로 들어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박영선 장관도 얘기도 했고 에덴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프랙탈 민주주의 그 똑같은 룰이 반복돼 가지고 그 대표자를 공동체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적인 방법론으로서 프랙탈 민주주의 또 그거를 실현한 에덴 그런 얘기 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얘기했던 어떤 지역 배달 플랫폼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의미하는 게 뭐냐 그 블록체인이 한국에서 가능해지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지금 한국은 지금 중국하고 미국 빼고 굉장히 그 어떤 블록체인이나 어떤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관심, 사람들이 어떤 투자하는 그 관심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토큰들이 사실 이오스 체인에서는 실제로 이게 투표권이 행사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거의 다 거래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래소에 있는 토큰들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소의 도움을 통해서 이게 그 투표가 시행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거래소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
그 개인 계좌 위로 꺼내 가지고 이거를 투표권을 행사를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어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별도의 에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도 지금 플랫폼 경제 사회 양극화 현상을 막기 위한 것들이 굉장히 뜨거운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이웃스 체인 관점에서 한국이 가진 기회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이웃스가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고 되게 기술적으로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있는 되게 다양한 정부 프로젝트들이 이웃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내년, 금년 말 혹은 내후년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토큰 투표력들이 행사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또 이웃스가 되게 많은 어, 부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기회를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예산들이 집행이 됐을 때, 뭐 이를테면은 기존 택시 회사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우버 타다 다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택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위기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 산학금 체제에서 택시 기사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슈도 있었고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식으로 운영되는 택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에덴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예산의 일부 보조금으로 활용을 해서 택시 기사들이 이걸 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미리 리스를 부어서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산업금을 대는 대신에 산업금을 낼 돈으로 어, 전기차 리스를 해가지고 5년 동안 그걸 붙게 하는 거죠. 그럼 그 돈이 5년이 지나면 그 차가 내 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 이제 전기 자율주행차에 대한 어떤 규제도 달라져 있을 거고, 그때가 되면은 차 오너십을 가진 기사분들이 차가 이제 돈을 더 벌어다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고, 최근 들어서는 지역 화폐에 대한 관점도 어,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뭐 우리 알다시피 경기도나 다른 데서 이번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자기 지자체 안에서만 쓰게 하니까 소상공인들의 돈이 어떤 이마트나 혹은 어떤 다른 플랫폼으로 사나가지 않고 실제로 지역에 있는 소상공들한테 돈이 도는 효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관심도 어떤 혁신도 일어날 수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거는 한국이, 우리가 봤다시피 한국은 세계 블록체인 업계에서 굉장히 토큰 보고도 높고, 한국은 도토리라가 이미 블록체인 나오기도 전에 이미 도토리 같은 것도 만들기도 했었고, 리니지를 실제로 그 아이템베이 같은 데서 거래를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한 나라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는 되게 어떤 참여의식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방탄도 보셨다시피 이제 아이미도 되게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블록체인이 없다 뿐이지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고, 굉장히 되게 많은 블록체인이나 어떤 다오라는 형태하고 굉장히 잘 걸맞는 회사가 아닌가. 실제로 네이버만 봐도 카페 있고 다음에도 카페 있고 360도를 돌이켜봐서 한국만큼 커피숍의 밀도가 높은 나라가 없죠. 그런 가능성을 가진 곳인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선거에서도 어떤 이런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게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다음 정권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지원이 돼가지고 한국이 이런 어, 기존 시스템에서 불가능했던 공동체 안에서 이익을 서로가 윈윈하는 방식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새로운 조직들이 되게 많이 실현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이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무엇보다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되고, 와이오밍이 굉장히 치고 나가서 이거를 그야말로 선도적으로 치고 나서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도 이 다오를 빨리 합법화해서 회색지대가 아니라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각종 실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심지어는 지금 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규제의 움직임이 벌어지면서 각종 다오들이 진짜 이거 법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나 이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독도를 다오 특구로 만든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독도를 다오 특구로 만들어서 해외에서 있는 다오를 독도에다가 법인화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세금을 내게 하면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도 한국에 대한 소유권, 이게 좀 와일드한 아이디어긴 한데 이런 재밌는 아이디어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국이 이 업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블록체인 한국 사람들이 아직은 이제 토큰을 가지고 투기하는 것 쪽으로만
사람들이 많이 모르긴 하는데 저는 돈 벌려고 들어왔다가 이거가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구나 이런 걸 좀 많이 깨닫게 됐거든요. 진짜로 이것들이 한 몇 년 안으로 사람들이 이거가 완전히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일하는 개념, 직장의 개념, 이 모든 거를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곧 깨닫게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함께 잘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고 또 오래 이게 짧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되게 오랫동안 말씀을 해 주셔서 얼마나 걸렸죠? 들으면서 거의 한 50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산속에서 집중이 돼야죠. 네.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만 드리고서 네,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 네. 하나가 이제 듣다 보니까 이 자본을 대신 분들과 그다음에 뭔가 실제 행동을 하시는 분이 좀 이렇게 구분이 되는 느낌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 뭐 금권 정치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경제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밑에가 되어 주시는 이분들의 이익, 그러니까 플루토크라시지만 네, 이분들의 이익과 그다음에 네, 실제 행동하시는 이 네, 프랙탈 민주주의로서 행동하시는 이분들과의 그 이익이 어떻게 보면 또 네, 상충이 되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음, 이 행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 자본을 갖고 계신 분들을 또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음,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때 이 둘의 어떤 믿음과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를 음, 믿어야 되는 그런 이유들, 그런 것들에 음,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정돈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자본을 댄 이런 사람들은 음, 그냥 '내 돈을 빨리 불려주는 것만 그렇죠. 필요하다.' 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한국의 이런 정치를 막 바꾸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이오스 가격을 올려줘."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목표가 될 수도 있을 음, 것 같은데, 이제 이 음, 행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맞는 음, 건데 이거는 이제 음, 후의 이야기인 거고 음, 단계적으로 밑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가야 된다. 음, 그런 음. 설득의 과정들이 있을지입니다. 네. 되게 재밌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비트코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비트코인 ICO를 안 했잖아요. 그냥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않은 그야말로 그 숫자에 불과하지 않은 그 코인을 처음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뭐 1원짜리 심지어는 0원짜리를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가 가치가 있게 하려면은 내가 그거를 뭔가 뭐 다른 사람 알리든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가치를 가지게 만들어야 된 가치를 가지게끔 해야 됐었던 거죠. 근데 지금 ICO 같은 경우로 보면은 내가 샀어요. 여기서 좀 게임이 달라요. 내가 실제로 고래의 관점이냐 아니면은 그 돈은 없지만 가치를 더하는 사람의 관점이냐로 보기보다는 저는 또 이렇게 프레이밍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내가 투기 관점에서 들어왔느냐 아니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왔느냐에 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 사실 장기적으로 정말 그라운딩된 장기적인 우상향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참여한 사람들이 내가 처음에 숫자 쪼가리에 불과한 거,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걸 믿었을 때, 그리고 그거를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 전파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늘어날 때, 이거는 굉장히 올가닉한 방식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생긴 관계들은 되게 탄탄하죠. 그럼 이게 올게닉하게 올랐을 때 나중에 이게 투기 자본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건 영속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프리세일즈라거나 아이쇼라거나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리스팅 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설계 자체는 토큰 이코노미가 있어서 이 토큰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써야 됩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 토큰들을 실제로 쓸 사람이 그 토큰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거를 상장됐을 때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거를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은 실제로 그 토큰 이코노미가 구현되지 못하고 그냥 리스팅 되면 덤핑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커뮤니티는 죽어버린 거지 시작 못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페어 런치라고 해가지고 이를테면 뭐, 뭐 파밍을 한다. 그래서 어떤 디파이 플랫폼이 나왔다 그러면 거버넌스 토큰을 주잖아요. 그 초기 들어온 사람들한테 많이 주고 그 뒤 이제 그 가치를 갖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다른 데서 레고 블록으로 연결이 되고 하면서 이제 다 TVL이 이 플랫폼에 저 플랫폼에 연결이 되면서 그걸 믿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참여한 사람이
그 거버넌스 처음 샀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봤는데 이거가 그 다른 풀에 이게 거래가 되기 페어가 생기면서 이제 가격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올가닉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다시 이거를 기존에 그 이미 가진 사람들의 역할, 그리고 이거 돈은 없지만 그거에서 뭔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역할 좀 다른 것 같아요. 결국 근데 결국에 펀더멘탈리 종국에 가서 중요한 거는 돈이 많든 적든 그 위에서 뭔가 뭐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든 뭐 코드를 뭐 쓰던 가치 창출하는 행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리워드를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그걸 고안을 해내는 게 고래들한테도 이득이고 그냥 개미들한테도 이득인 거죠. 그래서 가치 창출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을 하는 게 어떤 코인 커뮤니티든 탈중앙화 커뮤니티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진짜 말씀해 주신 거에 너무너무 이해가 돼서 이렇게 발전을 해야만 진짜 이걸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커뮤니티로 보고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서 보고서 다 같이 이제 이 이익이 일치가 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요. 네, 진심으로 너무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와이오밍에도 왔지만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근데 이런 거를 느끼는 건 다 같이 잘 되자라고 하면 사실 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가 블록체인은 앞으로 어, 커질 수밖에 없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예. 네. 저도 너무너무 동의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이른 시간에 이렇게 말씀 나눠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내용은 또 잘 정리를 해서 저희 수강생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리에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